안녕하세요. 저 차이나 강사입니다.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치러졌죠? 지금 1컷이 뭐 77, 2컷이 70, 아이고 70, 3컷이 60, 4컷이 50.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커트라인이 나왔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3월인데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벌써 점수가 안 나와 버리면은 긴장도 되죠. 음. 근데 가끔 어른들 중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월 모의평가 점수가 수능 점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1년 동안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충분히 수능 날까지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괜히 엉뚱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미 치러진 시험의 성적 거기에 얽매이면요. 앞으로 4, 5, 6, 7, 8, 9, 10, 11월까지 거의 7개월 반 이상 남아있는 이 여정에서 쌓아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벌써 옥죄어 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예. 7개월 반 동안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으니까 자신을 믿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적은 뭐냐면 이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3 월이니까 선생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그냥 쉬지 않고 쭉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냥 34번 공통 영역까지만 독서론, 독서 문학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쉬지 않고 어떻게 푸는지 그것만 좀 쭉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일단은 이렇게 비행기 모드도 걸어 놓고 잠깐만 연락이 오는 데가 없어야 되니까 비행기 모드도 걸어 놓고 하긴 지금 새벽 1 시라 모두 잠든 시간입니다. 자, 요걸로 우리가 진행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묻는 문제가 뭐 "순서 어떻게 풀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순서대로 풉니다. 뭐 가끔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인제 집중력 떨어졌을 때. 이따 얘기할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독서 동기는 독서 행위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동기를 다루는 심리학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 즉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성질에 주목해서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기본 심리 욕구를 제시했다. 이는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뭐 독서 행위를 계속 유발하고 지속시키면 자발적으로 글을 읽겠죠. 자,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이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결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동기의 유형을 단계별로 나누었다. 그럼 뭐 레벨이 있겠죠? 가장 낮은 게 무동기, 그리고 가장 높은 게 내부의 요인에서 유발되는 내재 동기, 그럼 그 사이가 외재 동기. 그러면 이렇게죠? 무, 외, 내. 그쵸? 외재적 동기는 다시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아, 이거 헷갈리겠다. 괜히 내만 신경 쓰다가. 아니야. 요 안에서 외가 있고 내가 있네요. 자, 이런 조절 행위는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보상, 처벌, 비난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 음, 그러면은 이제 욕먹으니까 하기 싫고 칭찬 들으니까 하고 싶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은 외부의 가치 판단을 수용해서 스스로 따르려는 동기.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얘가 더 높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욕먹으니까 해야지 아니면 칭찬받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이거니까 얘가 더 높겠죠? 점층적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자기 결정성의 증진, 올라감에 따라서 외재에서 내재로 나아가는 과정 아까 얘기했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같은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된다. 아까 이거였죠. 기본 심리 욕구를 제시했다고. 이 얘기 인제 하네요. 자, 자기결정선에 인제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심리 욕구가 또 충족돼야 되나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거는 동기의 발전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심리가 충족이 되면 자기 결정성이 증정이 되니까 어떤 심리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냐. 이걸 인제 책에다가 적용을 해야겠죠, 글 읽기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결정성 높은 독자가 되고 싶으면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데 이제 자율성부터 나오네요. 자율, 뭐 말 그대로 자기가 주체니까 내 스스로 하겠다, 신념이 있다. 내가 왜 읽는지, 목적, 흥미,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다음으로 유능감, 유능감은 스스로 유능하다, 나 똑똑해, 이런 거. 도전적인 글을 선택해서 나 잘 읽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성, 이거는 이거 세 번째 거죠? 관계성은 남하고 교감하고 싶은 거, 상호작용, 친구랑 책 읽고 수다 떨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를 충족하는 독서 경험은 자기결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 뭐 마지막 문단 내용이었고,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기묘한 심리 욕구를 유형화해요. 여러분, 이 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나뉘어지는 건 지금 동기 유형 아니에요? 동기 유형? 그렇죠? 동기 유형. 그래서 심리 욕구의 유형화 이상하고요. 자기결정성 증진은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고,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는 시사점 1문단에서도 얘기했고 3문단에서도 얘기했고,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1문단에서 했었죠. 2번이 이상하네요. 지금 잘 나와요? 네, 잘 나오죠? 제가 문제 가리지 않죠? 계속 가볼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A가 뭐였지? 동기 유형이네요. 그럼 학생 1부터 좀 볼게요. 내재적 동기, 자기결정성 정진, 무동기, 동기 단계 매칭하라는 거죠. 관심이 없었는데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있어. 스스로 읽으니까 내재적이고, 관심이 없었으면 무동기죠. 자기결정성 증진이요. 독서일지를 작성하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책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다. 칭찬 듣고 싶고 점수 받고 싶고 외재적이지 않아요? 외재적인 조절 단계, 칭찬받고 내적인 거 아니죠. 아직 외재적이죠. 부모님이 이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읽으라 그래서 읽었다. 부모님을 수용한 거니까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그쵸? 아직은 외재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내적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느드 뭐였지? 그가 자율성.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스스로 한다. 여기, 스스로 한다. 목적을 세우고 충족시킨다. 네, 스스로 한다. 니은 유능감. 어려워서 읽기 중단한다. 도전적인 거, 그걸 다시 쉽게 이해할 때. 흥미. 흥미는 아까 여기 찍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흥미는 기억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관심사 책대와, 그렇죠. 친구들이랑 교감하는 거. 답 나왔네요. 그 다음. 어유 쉔베르크 나왔구나. 이번에 이제 수능 특강에 그 음고 관련 지문 있죠. 음고, 뭐 음정 이거 지문. 그거 단어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은 읽기가 수월할 거예요. 막평이 수특 연계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절대음감과 음고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걔를 이제 수특으로 좀 봐두고 들어오면은 그나마 용어가 튕기는 일들은 좀 덜 하겠죠. 가나 그리고 이렇게 구성 잠깐 보면 이렇게 해도 보여요? 보이는구나.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문제 구성 보니까 대충 뭐 각을 락을 따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좀 보이네요. 요거 각 따로고 요거 나 따로니까 예, 문제들 좀 보이죠? 요거 토대로 우리 진행 한번 해볼게요. 쇤베르크는 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 좀 난해하게 만들었나? 뭐지? 전통적인 이렇게 반대되죠? 아이고 삼각형 좀 맞춰줄까? 여러분 보기 편하게. 조성 음악이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았다. 특정 조성이 있냐 없냐 부분이 이제 충돌이 된다는 거죠. 얽매이지 않아요. 범조성. 조성음악의 음계, 이게 전통적인 거겠죠. 으뜸음 중심으로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대요. 예컨대 하니까 으뜸은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의 예시겠죠. 도가 으뜸음일 때 음계 자체가 뭐한다? 위계질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로 배열된다. 또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이도나 단이도라는 규칙을 따른다. 이것도 위계질서인데 혹시 장이도 단이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긴 할 것 같아. 얘들아, 음 두 개면 이도예요, 그냥. 그래서 도레 하면 2도고 레미 하면 2도예요. 그래서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같다란 얘기고 장단조 구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별거 아니고 그 샵이랑 플랫 있죠. 피아노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피아노. 맞나? 그림 너무 이상하지? 잠깐만 그림을 다시 제대로 그려볼게. 이렇게 피아노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도레미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죠. 지금 표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음씩 올라갔다 내려가고 반음씩 올라갔다 내려가서 여기 두 개 사이를 온음이라고 하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장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지. 미파 여기는 그냥 반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플랫이나 뭐 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껴서 올라가면 단조로 단이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단 2도인데 뭐 사실 몰라도 상관없지 않아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번에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라는 거고 반음
온음이 이번에 연계가 돼 있거든. 그래서 들으라는 거였고 어쨌든 내가 현장에 서면 그냥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는데 예컨대 하니까 도를 으뜸으로 음계가 배열되는 것이나 혹은 장이나 단위 같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거나 뭐 이게 엄격한 위계 질서겠죠.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표현되면 또 화음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울리는 음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는 음을 포함하면 불협화음이라고 한다는 거 보면 위계질서를 따라가야 협화음이고 위계질서 이제 안 따라가고 이런 규칙을 안 따라가면 불협화음으로 분류하면서 이제 진짜 규칙을 지키는 걸 중요시했다는 얘기지 뭐. 또한 다장적 곡은 이번에 음계 말고 이번엔 다장적 곡 도미솔의 으뜸 화음으로 시작해서 도미솔 이거 동시에 누른 거예요. 파라도 톨실에 어쨌든 화음이 이렇게 거쳐서 다시 으뜸 화음으로 돌아오라는 것도 도를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의 사례겠죠. 이와 같이 조성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와 불합화 관계 혹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다 정해져 있다. 왜냐면 위계 질서에 따라 협화, 불협화 나눴고 화음 전개 어떻게 해야 한다도 나눴으니까 되게 고정적인 음악인 것 같아요. 이에 반해 쇤베르크 우리 이미 예상했어. 뒤집힐 거 알잖아. 그러면 이뜸 중심의 위계질서 뭐 안 해. 못 해먹겠다 이거겠지 안 해. 그러면 모든 음들의 동등한 지위 그러면 뭔가를 중심으로 딱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니까 다 대등하다.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 한 옥타브 내의 12음을 모두 자유롭게 배열한 음료를 이용하는 그 작곡 방식이다. 작곡할 때 정해져 있는 거 없다고요. 12음 모두 그냥 네 맘대로 써라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근데 옥타브가 뭐예요? 이 도에서 시까지. 그 다음에 다음 도가 가죠. 그러면 한 옥타브, 그 다음 옥타브예요. 요 용어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옥타브 안에 이제 음이 몇 개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보면 이제 12음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말하려는 내용은 결국 위계질서 없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 그래서 12개 음을 모두 자유롭게 쓰니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방식을 말하고 싶겠죠. 조성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과 장삼도, 단삼도의 관계에 따라 장단조가 규정되는 반면 아까 이제 으뜸음 기준으로 해서 장 그리고 단 이거 구분하던 거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 음열에서는 모든 음들이 반응 간격으로 조밀하게 다 배열되고 걔들을 대등하게 보니까 이 얘기잖아. 동등한 지위다. 모두가 자유롭다. 반응 간격으로 다 조밀하게 배형된 걸 다 대등하게 본다. 그러니까 이런 조성 경계도 없고 공존하는 듯한 인식,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아까 1문에서 얘기했던 그거죠.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네요. 인식이 뭐가 되든 이 사람 그런 의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러나 붙은 걸 보니까. 이 사람 의도는 뭐냐면 화음을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이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던 것에서 좀 벗어나자. 사전에 인위적으로 질서를 만드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럼 음들끼리 이 12개 음을 자유롭게 쓰면서 내재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음악 형식을 마련하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 이 자연스러운 관계가 곡 전체의 통일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음들을 치면서 그 안에서 통일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할 거다. 이걸로 유기적 통일성. 조건은 응집력. 응집력이 뭐냐면 이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어. 어떻게? 유사성의 반복을 통해서요. 음들과 상계에서 음들끼리의 관계에서 유사성을 반복하래요. 그래서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반복될수록 응집력은 강화되니까 특정 화음의 질서를 넘어서 결국 응집력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어쨌든 이해 가능한 보편적인 어떤 음악 질서를 추구했답니다. 일단 쇤베르크 풀 수 있잖아. 그럼 쇤베르크부터 풀어보자. 장조와 단조를 뭐 어떻게 배치해서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리 정해진 거 없다. 네,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거 없고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규칙적인 것 대신 비규칙적인 걸 써라가 아니라 그 음계 대신 음료를 쓰는 거는 맞는데 이 음열이 지금 정의가 뭐였냐면은 그냥 어딨어? 좀 더 위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지 않아요? 동등한 지위 모두 자유롭게 하는 음열 이 표현 있었잖아요. 선생님 지금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떻게 돌아갔냐면 이게 쇤베르크 얘기니까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대조되잖아. 그럼 얘 견해부터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음렬 어딨어? 저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보여. 어딨지? 하고 가려다가 아 위에는 어차피 조성음악 얘기니까 여기서 찾아야겠다 하고 앞에서 아 음렬 여기서 찾은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지금 내가 무슨 내용을 찾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어디였었는지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사실 글에 대한 구조가 좀 파악이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위는 조성음악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밑은 쇤베르크 음악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구조가 먼저 머릿속에 파악이 돼 있으니 그 문단의 첫 줄 정도만 빨리 확인하면서 어딨지? 하고 돌아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규칙적인 음렬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음렬을 쓴 건 맞지만 그게 뭐 비규칙적이다 이런 얘기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뭐 그쵸?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선지 4 번에 갔을 때 뭐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구분해서 조성 체계를 뭐 자연 그걸 구분해서 조성 체계가 자연적 질서인데 그걸 부정했다. 뭐 무질서를 추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조성 체계의 어떤 질서를 부정했긴 했겠지만 음악적으로는 보편 질서를 추구한다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질서하고 난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편적 질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지우면 돼요. 그리고 선지 5 번에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부정하기야 했겠지만 패턴을 반복해서 유사성을 준 거였기 때문에 이걸 거부했다는 표현도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해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다 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저는 사실 1번에서 뭘 해야 한다라는 얘기에서 지워버리고 정해진 게 아니라 내재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거지 하고 이게 맞아가지고 더 사실 고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뒤에 넘어갈 때 되게 급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규칙이라든가 뭔가 전통이라든가 이거 다 거부하는 애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넘어갔을 때 비규칙적인 음렬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고 무질서 질서는 있어야지 하고 거부 아니 반복은 있어야지 하고 팍팍팍 그냥 빨리 지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 있길래 얘 풀 수 있지 않아요? 여기요. 가해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 범조성 뭐요? 아니 뭐 얽매이지 마. 뭐 이 정도의 얘기죠. 그래서 질서에 얽매이지 마. 전통 필요 없어. 편협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질서를 얻어볼게. 그죠? 작곡가가 만들어야지. 작곡가가 아니면 안 되죠. 모든 음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이긴 해요. 이 정도가 남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 반박하라는데 나의 디귿은 아직 할 수 있나? 전통 저는 아직 안 손댈래요. 나의 견해를 몰라서 손댈 수가 없고 그다음에 가의 쇤베르크의 관점이 있어서 조금 풀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이거를 읽어야 해결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못할 것 같고 바꿔쓰기 문제 이거나 하자. 그래서 A 부분 보면 "위계 질서가 해체된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B는 기인하다니까 원인, 출발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비롯되다 이거 맞고 흩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해체는 진짜 이 체계가 붕괴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되네요. 감사. 낙을 나머지 풀어볼까요? 레보비츠는 12음 기법의 등장. 이게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쇤베르크 얘기죠. 음악사의 혁신이다. 이거 짱이다. 그리고 그걸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해서 이걸 해석한다고 하니까 일단 후설 얘기부터 해야겠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의식이 뭔가 어딜 지향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구현해내는데 이게 일상적 경험이라고? 다시? 우리의 일상적 음악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라고. 뭘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 주파수를 들었다가 아니라 소리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네. 그래서 내가 음악을 들었네. 맞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돌 노래 듣다 보면요. 후렴구가 이제 1절, 2절에 반복되잖아. 그럼 거기를 듣는 순간 이미 약간 그 의식이 거기를 향해 가고 있죠. 소리의 패턴을 이미 지향해서 막 벌써 심장이 뛰죠. 그런 거죠.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는데 일단 후설 견해예요. 전제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마라. 당연시하지 마라. 그러면 본질을 더 잘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다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라. 요 말이 좀 어렵네요, 지금. 왜냐면 전제에서 벗어나서 본질에 도달한다 그러면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붙여 있는 게 좀 어렵네요.
의식 속에 나타난 현상만을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는 태도라고. 왜냐면 의식의 지향성을 인식하는 거니까.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레보비츠는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인위적 현상 버리자 그랬잖아요. 특정 지향적 체계.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당연시하는 어떤 전제, 당연시하는 지향적 체계, 그런 인위는 버리자. 그러면서 12음의 기법을 통해 음악의 본질에 나가섰다. 사물의 본질에 도달했다. 당연시하는 걸 버려서 그대로 뭔가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네요. 왜냐면 후설의 현상을 적용해서 의미를 해석했으니까. 그래?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데. 조성음악을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 그렇구나. 됐다. 이 얘기네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당연시하는 전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지만 그 질서를 그냥 당연시하는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해라. 음악의 본질 12음 그냥 의식 속에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봐라. 그럼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음악 질서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그러나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은 이거죠. 얽매이지 않는 것. 현상학적 환원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서 설명하려고 했죠. 근데 괴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바꿔서 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들으면서 약간 이게 완전히 어떤 자연적 질서 혹은 뭔가를 이렇게 벗어나서 의식 속의 지향만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 할 때 계속 좀 거슬렸잖아요. 뭔가 좀 아닌데? 라는 거슬렸던 그 기분을 이제 필자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레보비츠의 견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괴리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필자가 뭐라 하는지 볼게요. 현상함은 모든 존재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만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근데 쇤베르크가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한 건 오케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새로운 규범을 또 모든 힘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고? 왜? 이 새로운 규범이 뭔가 전제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나? 그죠? 이러지만 이러면서도 이랬다라는 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됐다.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랑 관련이 있나? 더욱이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니까 이건 판단 중지가 아니라 전제를 그냥 따라갔다는 얘기죠. 바로크 시대 중 이후에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된 평균율. 그러네. 기존의 제약과 기존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갔고 이것은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 표준화한 거니까 제약이란 말이에요. 아도르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 형식은 아도르노보다 당황하지 마. 어차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말일 테니까. 형식. 이건 평균율이라는 형식. 이거는 침전된 내용이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니냐. 즉, 이런 재료라고 쓴 우리가 평균율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형식은 단순 소리가 아니라 맥락,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12음을 그 평균율을 그대로 쓴 거 자체가 전통적인 거 싫어하면서도 전통적인 재료를 그대로 쓴 거 아니냐. 라고 비판하네요. 그래서 형상학적 환원에서 핵심은 뭐냐면 판단 중지,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던 당연시하는 거 다 버려라인데 당연시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마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벗어나라고 했는데 마치 이 음을 그대로 듣는 거, 이 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히려 좀 자연적 태도에 얽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의식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만 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중간중간 그렇게 돌아가요? 저는 말이 뜨면 돌아가기는 해요. 이게 읽다가 좀 말이 뜨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붙였을 때 한번 돌아가 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내가 의아했던 걸 필자도 정말 의아하다. 이 음을 그대로 쓰면서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했다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 그 순간을 잘 보라는 거죠. 현상이 싹 스쳐가는 그 의식을 잘 보라는 건데 역사적 시간 큰 흐름에서 현재를 인식하라는 게 아니래요. 과거, 미래가 지금 잠깐 딱 반짝하는 이 순간을 직관해라. 그러나 쇤베르크는 악보상의 음표의 위치로 표시되는 거시적 구조, 높이나 길이 같은 음표가 어떻게 흘러가
이런 큰 흐름만 좀 본 거잖아요. 그죠? 음들 사이의 관계를 봤으니깐요. 그럼으로써 이제 개별 하나를 딱 들었을 때 음색, 강세 같은 거기서 느껴지는 미시적 체험, 순간의 그거를 이제 현상학적으로 남아있는 순간의 그 흔적을 좀 간과했다. 아쉽다. 즉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건 현상 그 자체에 우리가 지향해야 돼. 요 얘기죠.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그 현상 그 자체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시적인 얘기 하느라 오히려 순수 현상을 못 봤다. 바로 좀 풀어볼게요. 현상학적 자녀가 뭐예요?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잠깐 남아있는 거. 자연적 태도에 대해 판단 중지해라. 그래서 이제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현재의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 현재 순간은 여기서 한 번에 반짝해라.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매개로 질서인식을 왜 해? 그죠? 환원을 통해서 모든 전제를 배제한 후 의식에 남아있는 순수한 현상이다. 모든 전제를 배제했으니까요. 의식에 남아있는 거. 맥락 다 제외해라.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이다. 네? 답 3이에요. 뭐 어디 남았냐? 니은. 글쓴이. 그봐 이 범조성 이거 깐 사람 필자라 그랬잖아. 그래 글쓴이가 깠다니까. 왜 괴리된다 그랬어요? 넌 이미 다 쓸 거 다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음의 배열을 지배하는 거시적 구조로서 전통을 좀 가져온 거 아니냐. 즉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새로운 질서 아니냐. 음악적 자유를 구속하는 제약일 수 있을 거고 고개체계로 와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좀 인위가 결국 인위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네. 다음에 7번 나의 디귿에 대해 가이드를 쓰니까 뭐라 그럴까? 나의 디귿이 뭐예요? 지금 나와요? 잘 보여요? 요거죠? 전통적인 고수. 이게 뭐예요? 아니 넌 싫다 그래놓고 네가 그거 쓰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전통적인 물값 사용법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아 잠깐만.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디귿이 한 말은 야 너 여전히 걔야. 여전히 걔야. 네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한 거고 가는 아니야 난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가의 글쓴이는 여전하지 않아 나 달라. 그러면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라고 그걸 인정할 리가 없잖아 가의 글쓴이가. 12음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다르다. 그치 나는 기존의 것이 다르다. 동일한 물감이 아니다. 재료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는 게 문제가 무슨 소리야?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지 않는다 그럴 거고 동일한 물감 이런 말 안 할 거야. 동일한 아니 뭐 장난해? 동일한 물감 이런 말 안 하겠지. 쉽죠? 아니 동일한 재료라고 인정을 안 할 거잖아. 자 이제 쇤베르크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 우리가 다 알았는데 전자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공기진동이 전통적 악기랑 달리 전기 신호를 합성해서 무한한 음향을 만드는데 음악의 표현형으로 되게 확장한데 실험을 많이 해서 도도도도도도 강약 도도도도 이런 건가? 미안해. 자 강약과 음색을 변화시켜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아 쇤베르크 이거 좋아하겠다. 왜냐면 유사성 반복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동일한 높이 공유 반복 유기적 통이 있어. 이렇게 말하겠지. 그치? 그다음에 스토크하우젠 이런 걸 동등한 위상, 다 대등하게 봐. 그래서 각각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봐. 이것도 좋아하겠다. 그치? 그래서 내적, 저기 뭐야, 독립적 음향 사건으로 이제 이거를 봐. 작곡 기법. 그치? 근데 얘가 아까 뭐라 그랬냐? 결국 얘네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통해서 유사성을 반복하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음들 간의 자유로운 관계가 외부에서 어떤 질서가 정해져 있어서 따라가는 건 아니어도 그 곡을 좀 이해할 수 있게는 짜라 그러지 않았냐? 그치? 그러면은 내적 결속을 고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뭐 동등한 이상, 뭐 이렇게 독립성 이러면은 약간 어? 그 쇤베르크도 그 기존 질서를 벗어난 자율성을 강조했으니까 좀 좋아할라나? 하고 이제 봤는데 어떤 편곡도 반복되지 않는 독립성이면 이거는 싫어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싫어하겠네. 이제 B야. 정기적 신호의 합성을 통해 무한한 음향을 창조하는 전자음악은 새로운 음악의 재료를 도입한 거지. 그럼 이제 필자가 너 왜 똑같은 재료 써? 새로운 거 써?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다음에
이거를 동등하게 활용하는 방식도 순간의 미시적 체험에 주목해서 순수한 음악 현상 자체에 도달한다. 좀 더 읽어볼까? 기계음 같은 게 음악적 재료, 새로운 음악적 재료. 구체적인 걸 넘어서 구체적인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새로운 시대의 예술이다.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인공적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 아니, 특정한 지향적 체계라는 말을 안 하겠지. B는 뭐라 그래야 돼? 아니, 뭐 그런 지향적 체계 다 내려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개별 음에 대한 체험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지향적 체계 같은 거 내려놔라 해가지고 5번이 틀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얘가 오히려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반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쓴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체계에 얽매이지 않는 개별음의 특색 같은 걸 더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B가 좋아하겠다. 이런 것들. 됐지? 이미 풀어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9번에 다른 단어도 좀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C 규명했다 의미를 밝혔다죠. 그래서 밝혀냈다. 그 다음에 D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다 보여줬다 내놨다. 그 다음에 E 지나쳤다 중요성을 간과했다 중요성을 무시했다 놓쳤다 지나쳤다 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세트로 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예요. 아이고, 예. 자, 기업은 하고 시작을 하니까 뭐 가야지 별 수 없죠. 자,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뭐 돈 필요하면은 주식 발행해가지고 저희 주식 사주세요 해서 돈 받는 거고 저희 채권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 제가 채권 증서 드리고 나중에 원금 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돈 받겠죠.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해. 저희가 뭐 증권 주식 발행합니다. 뭐 어떻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 그러니까 권유의 방식이 그냥 안낸 거죠. 너네 우리 주식 사고 싶냐? 그럼 청약하고 싶냐? 하고 이제 방법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해요. 말 그대로 좀 크면 공개 모집이고 좀 작으면 사적인 모집이겠죠. 뭐.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팔지 말래요. 전매 금지. 1년 동안은 전매 금지. 남한테 다시 팔지 말아라. 보통 이제 사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잘 정제된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았을 때 그걸 함부로 팔지 못하게 좀 투자의 안정성을 좀 주는 편이고 공모 같은 경우는 가끔 라디오에서도 나와요. 어떤 회사 이제 주식 회사 됐고 하니까 주식을 공모하겠다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그러면 듣다가 내가 이제 관심이 있으면 그 주식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청약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간주된다. 야씨 사모가 아니에요. 뭐 네가 되팔 수 있으면 여기가 이제 반대되는 거죠. 조건 반대되는 거 조심하고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을 했어. 띠롱띠롱 나 이거 이제 주식 팝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상장법인이 돼요. 이제 기업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됩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뭐 법이 있어야겠죠.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녀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 법에 따른 의무니까 법적 의무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중요한 사항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래 물건으로 등록을 하면 이 증권을 살지 팔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합리적인 투자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상장법인이 가치가 어떤지를 또 알아야 이 거래를 할 때 가격을 제대로 지불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 만약 이걸 안 해. 그러면 시장에 참여한 사람 어떤 사람? 이 증권거래소라는 이 주식거래, 뭐 채권거래 이런 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니까 불균형이 발생하겠죠. 엄청 막 하찮은 기업인데 비싼 돈 주고 살 수도 있잖아. 이런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거고 시장의 효율성이 뭐야? 가격에 따라서 알아서 수요 공급이 조절되는 걸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저해되게끔 되겠죠. 정보가 없으니까 얘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얘 적정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거지.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공시 의무는 상장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아, 이거 내는 공간이 좀 달라요? 아까 이제 증권거래소에 물건을 등록하는 거고, 어?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이제 내가 저 공시자료 냈어요 하고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안 내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하면 제재 대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마 좀 금융위원회에서 너네는 이거 거래 여기 시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지 않을까. 그럼 공시 의무. 이제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되는 이 의무는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대요. 근데 그럴 것 같긴 한 게 발행을 할 때 처음 찍어낼 때고 유통은 이제 시장에서 팔 때니까 양쪽에 다 공시 의무가 필요하겠죠.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은 증권을 공개 모집을 할 때마다 이제 공개적으로 팔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증권 몇 주 뭐 팝니다 이렇게 중요사항을 공개를 해야 돼요. 중요사항 공개하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공시의 이행해라. 반면 상장법인이 3호 이제 공개 모집 아니고 사적인 모집입니다. 50인 이하, 사적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50인 이하 증권을 발행한 경우엔 공시 의무가 면제돼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좀 걸러서 받은 거기 때문에 공시 의무를 변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 이런 생각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와서 그래요. 위에서 이제 되팔지 말고 이제 안정적인 주식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그럼 얘네한테는 공시 의무 면제시키고 되게 소수 규모로 돌아가나 보다. 공시 50인 이상인 너무 많은 사람들 다 알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붙여서 읽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사항. 그래, 뭘 대체 알려야 되냐? 중요사항 알리라고 아까 했는데. 공모하는 지금 이제 공개 모집하는 증권의 수량이 얼마인지, 얼마에 팔 건지. 뭐 공모를 했을 때 처음에 뭐 2만 원에 팔겠습니다. 한 주당. 그리고 뭐 5천 주로 팔겠습니다. 이런 거를 적어내야겠죠. 공모 관련 사항. 또 상장법인이 사업 뭐 하는지 당연한 거예요. 저희 공개 모집입니다 하면서 자기네 사업 뭐 하는지 안 알려주면 어떡해. 옛날에 선생님은 공개 모집 라디오 들었을 때 하이브 맞아요? 그래서 하이브 맞나? 거기가 공개 모집한다고 뉴스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때 하이브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그때 코로나 막 그런 시절이어서 하이브 들었을 때 처음에 약간 그 뭐지? 이렇게 약국 같은 그런 회사인 줄 알고 의약회사가 공모를 이렇게 크게 한다고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사업 내용을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엔터 산업을 하나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이제 아유 그랬구나. 사업 내용 뭐 대주주 이런 얘기가 발행인 관련한 사항들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듣고 사업 내용도 들어보고 발행인이 이제 대주주가 누군지 얼마가 투자됐는지 돈이 적절한 금액인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그래 아까 증권신고서 제출한다 그랬잖아. 금융위원회가 심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권이 이제 오케이 하고 발행이 되면 이제 상장법인 처경권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알린다 그랬죠. 위로 올라가. 기억 안 나면 올라가야 돼요. 절차를 안내하고 그럼 투자자는 이제 듣고 나 이거 살래요 하고 청약을 할 수 있게 돼요. 유통시장은 끊을까 싶죠. 왜냐면 너무 길죠. 유통시장 어차피 딴 얘긴데. 그래도 좀 그냥 좀 버텨볼까요?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이제 공모를 해서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 이제 공모, 사모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거래를 못 한다 그랬잖아. 근데 공모를 거쳐서 이제 증권이 발행되면 이 투자자들이 그것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팔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겠죠. 그 증권거래소에 가면은 이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겠죠. 아까 여기 증권거래소, 여기 맨 처음 증권거래소. 오케이? 거래 끊임없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얘 주식이 적당한 가격이냐 아니냐. 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빠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막 맘대로 하겠죠. 그래서 상장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 왜냐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달라지니까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공시를 해줘야 돼요. 상장법인은 발행인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일정 시간마다 이거를 일정 기간마다 정기 공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사업 내용 바뀌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대주주 바뀌어도 알려줘야 되고 대주주가 바뀌면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왜냐면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건 그 주식을 걔가 팔아치워서 주주가 바뀌었다는 건데 대주주가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라면 신속하게 빨리 알려줘야지 끊임없이 거래하니까 그런 건 수시 공시로 알려줘야 된대요.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에 딱 열어가지고 이 정보 저희한테 들으러 오세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싶죠. 그래야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도 그 제공에 앞서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사람들 모아놓고 저희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정보여도 그 고급 정보여도 그걸 일단 시장에는 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정정공시, 공정공시, 공정함을 위한 거네요, 말 그대로. 됐죠? 그러면 왜 선별적으로 이 제공하는 거 이것조차 공시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공정해야 되지? 그 얘기도 나오네요. 만약에 이렇게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지들끼리만 썼어, 거래에. 얘들한테만. 아, 그거 안 돼. 규제해. 왜냐면 비대칭 때문에 이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규제하겠죠? 미공개, 그쵸?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 중요 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알고 자기 혼자 아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오를 것 같아. 혹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이거 다 정보 알았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하고 이제 매매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야, 나는 주주라서 내가 정보 전문 경영인인데 이거 알았는데 내가 쓰기 뭐하니까 아내야, 남편아 너만 알아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이용행위죠. 규제 대상이 있겠어요.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의 내부자 당연히 안 될 거고 이 타인이면은 이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단 다만 조심해. 해당 정보 인식했어도 거래를 안 했으면 이건 이용행위가 아니잖아. 이용을 안 했으니까. 이와는 별개로 또 있어. 1차 정보자에게 정보를 또 받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뭐 아내야 너만 알아 했는데 아내가 자식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 그래서 증권 매매 자식이 막 19살이야. 근데 정보 딱 듣고 뭐야 지금 네이버가 핫하다고? 알았어 엄마 내가 살게 막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거죠 사실상.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또 다른 타인 그러니까 친구한테 카톡 보내는 거지. 야 네이버 사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너네는 지금 시장 질서를 다 교란행위 한 거잖아. 그래서 이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시장 질서 교란행위 금지. 이게 별개입니다. 하나, 둘. 근데 이게 차이가 좀 느껴져요. 저는 약간 이런 차이 느껴져요. 당사자와 1차, 그 다음에 2차와 3차. 저는 이런 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상장법인이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에게 청약을 여기잖아. 청약하도록 권유한다. 할 수 있고요.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가격이 변화하죠. 유통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고 파니까 계속 주식이 오락나락하죠. 공시제도는 투자자들 합리적 판단을 도와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정보를 알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증권신고사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를 못했어. 그럼 너 발행 못해요. 이거 여기잖아요. 금융위에 이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이 뭐야 공시지를 제출해서 이제 공시 의무가 이행되고 그러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니까. 그러면 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청약을 권유할 수가 없겠죠. 50인 미만이에요. 그럼 사모인가?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을 발행해요. 그럼 사모잖아요. 사모는 공시 의무 없어요. 아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알면 된다 그랬죠. 선생님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서 뒤져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왜 그럴까라는 맥락을 스스로 혼자 만들어야 돼. 그게 정확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사회의 배경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 지식은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여기서 많은 애 적은 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적은 애는 니들한테만 준 기회인데 되팔이하지 말아라 라든가 되팔이가 되면 이건 다시 공모지 다른 사람들하고 사실상 1년 이에 되팔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하고 정보를 계속 그러니까 증권을 계속 사고 팔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공모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왜 공시 의무가 면제될까? 아는 사람들끼리만 해서 그렇겠지. 아니면 소수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알리면 되니까 굳이 모두에게 공시할 필요는 없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맥락을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인데요. 기억이 발행시장이네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예요. 상장법인이 추가로 발행해서 공모하는 증권에 대해서 공시 내야지. 왜냐면은 할 때마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할 때마다. 그죠? 저도 이게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좀 어디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할 때마다 해라? 여기 있네요. 아, 공모할 때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꼭 못 찾아도요. 기억나면 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꼬박꼬박 내셔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지울게요. 정확히 지워주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애들. 기억. 선생님 그렇게 풀어요? 네, 저 기억 그냥 바로 풀어요. 상장법인이 공시자료 제출해야죠. 기억. 최초 발행과 수령 정보가 포함돼야죠. 네, 처음에 이제 발행의 정보 다 넣으라 그랬잖아요. 공모 관련 사항이랑 수량이랑 이런 거 다. 여기 공모 수량 가격. 그죠?
그다음 니은. 니은이 뭐였죠? 정기 공시. 이거 뭐라 그랬어? 발행인 관련한 거. 사업 주요한 거 바뀐 거 있냐 이거죠. 특정인에게 성별적으로 제공한 증시. 이거를 굳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나요? 바뀐 거 그냥 정기 공시하라는 거지. 이상하네요. 특정인 선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그 한 편하고 나온다는 얘기. 구획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한 편하고 딴 얘기예요. 디귿 이러지 마요. 딴 얘기예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시공시가? 수시공시는 그냥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급하게. 왜 주기적으로 해? 정기적으로 왜 해? 니은이요? 뭐였지 방금? 정기공사죠. 정기공시 미안. 아니 정기공시도 뭐 해야 돼?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공시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금융위원회에다가 내는 게 이게 증권시가서 내는 게 핵심인데. 그다음에 디귿 수시. 수시 공시는 뭐예요? 경영 정보가 변화할 때 알리는 거잖아요. 최초 발행이 아니라 최초랑 관련이 없어요. 네, 답은 4네요. 그다음에 12번. 이거 사례 문제인데 머리가 벌써 아프죠. 일단 읽어보자. 갑은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지분이 누락된 증권, 나쁜 새끼들. 이거 기업과 관련해 되게 중요 사항인데 이거를 빼먹었네요. 아까 여기 있었던 발행인 관련 되게 중요 사항인데 이걸 뺐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024년 6월에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건 알렸고 AH분 중 존재하지도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계획대로 매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획은 또 지켰네요. 같은 해 2024년 10월에 A랑 갑인원 B가 우리 회사 망했다 이런 거 알았는데 공시를 안 했어. 임원 B는 자산관리자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C는 그러면은 갑의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갑의 주식을 매도했대요. 얘가 당사자고 임원도 당사자 내부자죠. 얘가 내부자면 자산관리자 C는 1차 전달자죠. 직접 정보를 받은 1차니까요. 이거 안 되지 않아요? 1차 정보자면 뭐였지? 아까 위에 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해. 이것도 불법이에요. 뭐 이렇게 나쁜 새끼들이 다 있냐? 여기 다 나쁜 놈들이네. 문제 1번. A주분 기조 안 한 거 중요사항 누락한 거니까 공시의무 위반입니다. A가 10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같은 해 10월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어쨌든 6개월 전에 6월에 공시한 계획대로 한 것이죠. 공시하고 그대로 계속 파는 거잖아. 예상치를 밑돌아서 이제 돈이 빠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파는 거긴 해도 어쨌든 매도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아니죠. 공개한 정보잖아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 공시하지 않은 거. 그치 이거는 문제가 돼. 신속한 공시를 안 하는 거 수시공시 의무 위반이에요. 나쁜 놈이야. B가 C에게 이거 1차죠. 1차. 중요한 사항을 전달한 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죠. 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하기 금지. 네, 맞아요. 그쵸? B가 그거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거. 여러분, 그 혼나는 대상을 잘 봐야 돼. 매매에 이용하거나 체계에 이용해도 문제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규제 대상은 1차 정보 대상자랑 내부자 둘 다예요. 그러면 1차 정보 대상자랑 내부자인데 B는 내부자잖아. 금지 위반한 거 맞아요. C 1차죠. B로부터 저분을 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얘가 1차인데요. 네, 이상한데? 5번이 틀려요. 그 다음에 문제 13번 A. A 어딨냐? 저도 시험 볼 때 하도 뭐 이거저거 체크하는 편이라 그게 좀 잘 안 보여요. A 여기 있네. 타인 미공개 중요정보 행위란 이러이러한 것을 이룬다. 이거란 이거다. 그냥 정의해 준 거죠. 정의. 올해는 빠르다. 잘못을 말한다. 평화는 이것이다. 답 3이네요. 늦지 말라고 말했다. 됐어요. 애들이 가끔 물어보는 게 이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꼭 해야 돼요? 아니야.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그럼 선생님은 왜 해요? 너 내가 지금 풀면서 몇 번이나 돌아가냐? 생각보다 안 돌아가죠. 저 돌아갈 때 이거 V 체크하니까 V 체크한 거 3보면 되거든? 한 번, 2번, 3번. 돌아가지도 않네, 별로.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핵심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아니고 선생님은 그냥 표시하면서 그게 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내용을 기억은 해야 되잖아. 근데 시험 볼 때 이렇게 말로 중얼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시하면서 그냥 머리에 정보를 그냥 체계화해서 좀 넣고 새긴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눈으로만 읽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좀 피곤할 때
아니면 좀 쉬운 지문 볼 때 그럴 땐 그냥 눈으로 쓱쓱 읽기는 하는데요. 눈으로만 자꾸 읽으면 결국 머릿속에 정리가 좀 안 남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붕붕 떠다녀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한 번에 볼 때 좀 빨리 보고 싶어서 표시를 좀 합니다. 근데 자주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근데 뭐 예 기억에 남기기 위한 방법이니까 표시하세요. 네. 이거를 뇌새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걸 '출제된다.'라는 느낌으로만 안 하시면 돼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네. 자 인제 독서 인제 세 번째 지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던 지문인 것 같아요. 좀 가 보자.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보세요.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이죠. 그쵸? 꽉 혈관이 차면.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얼마나 쏟아냈느냐, 박출량, 그리고 여기 혈관에서 얼마나 인제 얘를 저항했느냐, 그게 인제 압력이겠죠. 음. 심장 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낸 혈액양, 말 그대로 쿵 했을 때 쿵쾅, 쿵쾅 할 때 이거 쿵 했을 때 양 얼마나 같냐? 말초혈관 저항은 말초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 말 그대로 방해. 그러니까 방해를 받을수록 압력이 커질 거 아니야. 비례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 이때 심장 박출량은 1회 심장 박출량과 한 번에 얼마나 쏟아내? 곱하기 1분 동안이라며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진다. 그렇겠죠. 한 번 쏟을 때 얼마나 양이 나갔어? 그 1분에 몇 번이나 그 심박수 쿵쾅쿵쾅 했어? 그렇게 계산하겠죠? 1회 심박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쵸? 여기에 이제 피가 많아야 될 거고 일단 쏟아내려면. 그다음에 심장 근육이 이렇게 쾅 해야 이게 팡 보내지. 심장이 하고 있으면 피를 잘 못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기전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해서 항상성을 얻고 싶어 하나 봐요. 그러니까 혈압을 조정하는 이유는 심장 밀어낼 때 이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터진다 이건 안 해. 압력이 너무 작으면 혈액이 너무 안 흐르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돼요. 계속 체내 액체의 총량인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지금 콩팥에 의해서 체액량을 조절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콩팥부터 위치부터 잡으세요. 콩팥.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피가 왔어. 혈관에서 들어왔겠죠.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된다. 제가 사구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이 여기 사구체 뭔가 여기가 있을 때 요거에 여기 혈관이 또 있나 봐요. 그죠? 여기 왜 혈관이 있다고 쳐 봐요. 그럼 요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된다는 건 걸러진다는 얘기죠. 걸러진다.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혈액에 뭐가 막 이거저거 있겠지? 그럼 분자의 크기가 커서 막을 통과를 못하고 큰 애들은 통과를 못해. 그러면 피 혈류를 통해서 다시 순환한다. 못 가, 못 가. 큰 애들은 그냥 빠지고 그러면 작은 애들은 물하고 나트륨 그런 애들은 사구체 막을 통과해서 세뇨관이라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그러면 물, 나. 뭐 해요? 저 그냥 생명 읽을 때 항상 위치 잡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어서 위치에서 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방향만 체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큰 애는 못 통과하고 작은 애는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통과해서 위치는 세뇨관인 거고 그냥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여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은 얘네겠죠? 그죠? 통과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럼 왜 감소해? 아니 혈압이 아까 뭐였지? 이거 아니었어요? 혈압?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 야, 압력 좀 높아야 뭘 쏟아내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압력은 심장 박출량과 저항의 곱이면 얘가 얼마나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심장에서 뭐 얼마나 쏟아냈느냐인데 혈압이 하강하면 양이 없고 뭐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양도 여기도 없죠. 들어온 게 없는데 뭘 여기다 보내.
그러면 이 물이랑 나트륨이 줄고 들어와 있는 애가 없고 그럼 소변 배설량이 줄어. 그러니까 여길 거쳐서 인제 우리가 소변 그렇지. 콩팥이 그거잖아. 신장이잖아. 원래 소변 보고 이러는 거잖아. 그치? '아 여기서 거르는 거구나. 노폐물 걸러서 원래 이걸 뱉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온 게 없으니까 뱉을 게 없다는 얘기네요.' 이에 따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 이 얘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혈압이 낮았을 때가 지금 시작을 해서 소변을 줄 게 없으면 얘들이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긴가? 왜 얘로 인해서 다시 혈압이 오르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체액량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쌓는다는 얘긴가? 나트륨이랑 물을 쌓아 놓는다? 무슨 얘기일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콩팥 얘가 재흡수라는 걸 한다고? 뭐 하는 앤데? 제우스란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사구체 여과액 얘네 아니에요, 아까? 그럼 여기서 세뇨관 주위에 여기 혈관들이 있으면 이 혈관을 흐르는 애들로 얘네가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고. 흡수가 되는 거네, 말 그대로. 그래서 제흡수구나. 왜냐면은 지금 혈액에서 들어온 애를 여과액에서 걸러가지고 얘들을 남겨놨던 거잖아. 근데 얘들을 다시 혈관으로 집어넣는다는 건 말 그대로 재흡수, 다시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혈관으로 물질을 다시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방금 했던 얘기네. 우리가 맨 위에서 방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혈압이 하강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기 양이 줄어들고 뭐 소변도 못 보고 근데 혈압이 오른다? 이게 뭔 소린지 몰랐었잖아. 근데 지금 설명이 나와서 이해가 되네요. 혈압이 하강하면 여기 남아있던 분들이 양 적은 이분들이 뭐해? 흡수돼 흡수. 삼켜 먹어. 이렇게 돼. 그래? 그럼 흡수가 되면서 여기에 뭐가 꽉 차니까 혈압이 증가한다는 말도 나는 이제 이해가 됐다. 계속 이러한 기전에는 이러한 과정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스테론 시스템 이게 뭐야 몰라. 이 호르몬 체계가 이 과정을 파란색 요 과정을 만든다는 거죠. 일단 이해를 해보자. 과정이니까 일단 혈압이 하강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콩팥에 뭐가 있었는데 압력 수용체 압력 수용기 얘가 혈압이 하강한 걸 감지를 했어. 그러면 뭐가 증가해? 레닌 이게 뭔지 모르겠어. 레닌이 막 증가해. 그리고 그러면 레닌이 증가하고 레닌은 안지오텐신 원이 형성되게 해. 얘가 원을 없었던 애를 만들어. 그리고 안지오텐신 원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어서 투가 돼. 원이 투가 돼. 여기에 효소가 분해를 시키고 그리고 투는 알도스테인의 합성을 이게 뭔 소리야 몰라. 알도스테인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없었던 애가 또 생기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이 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에 의해? 분해 효소에 의해. 그 다음에 투가 이제 바뀐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한 거고 투가 R 어쩌고를 만드는데 걔는 바뀐 게 아니라 없었던 게 생긴 거라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준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왜냐면은 화살표만 하다 보면 이게 바뀌었다는 건지 생성된다는 건지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생성일 경우에는 이런 걸 쓰는 습관이 있어요. 어쨌든 알도스테인의 합성을 증가시켜 많이 만들어.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켜. 얘가 범인이었구나. 얘가 이 재흡수를 일으키는 애였네요. 그래. 그럼 이에 따라 이제 뭐만 해? 짜면 우리 물 땡기지. 그래. 수분 흡수도 재흡수도 증가해.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냐? 짜면 물이 땡기는 것도 있는데 짠 거 먹으면 붓잖아. 수분을 이렇게 응축하고 있어서. 그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물도 많이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체액량이 엄청 증가하겠지. 그럼 혈압이 상승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네. 혈관에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으면 혈압이 상승하겠지. 오케이. 이 과정에서 이 효소가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해. 확장 물질을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혈관이 확장되지 않겠지. 그럼 혈압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 효소분이 아주 깜찍한 짓을 하네. 혈압 올리기 위해서 이 지금 확장 물질을 분해를 해버리면 혈압이 더 오르지. 좁아지니까. 안지오텐신 T2 얘가 얘 만드는 애였잖아 아까. 이건 또 뭐 하는데? 혈관의 근육을 평활근을 수축. 야 미쳤다. 더 좁히면
얘도 뭐 하는 거야? 야, 좀 좁아져 봐라. 혈압 터져 봐라. 뭐 이런 수준이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이 되게 똑똑하다. 혈압이 떨어지면 그거를 알아서 콩팥이 인식을 해서 이런 레닌의 분비 과정을 통해 막 인제 재흡수 시키고 이렇게 "혈관 안에 좀 비었다. 나트륨 빨아 먹어라. 이거 좀 채워라." 이런 거 시켜서 혈압도 올리고 또 그 와중에 인제 멀쩡히 존재하던 효소가 갑자기 "혈관 좀 좁혀 봅시다." 막 이렇게 되게 똑똑하네 다들. 그게 뭐예요? 일문단에서 얘기한 이거잖아. 항상성, 혈압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이겠죠. 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 반사 또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잠깐만. 지금 혈압 조절에 관여한 다른 신경계 나왔지. 나는 잠깐 쉴래.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나 이거 터질 것 같아. 그래서 풀 수 있는 거 그냥 풀어버릴 것 같아요, 저라면.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심박수 증가가 동반돼. 심박수 증가가 뭐야, 아까? 빵, 빵, 빵 이거 계속 혈압 뿜어내는 거 아니야? 되게 고맙네. 혈압 얼마나 많이 오르겠냐. 당연하잖아요. 혈관 안을 꽉 채웠는데. 안지오텐신 2가 증가하면 이분이지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의 나트륨량이 왜 감소해? 이게 증가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야? 지금 혈압 떨어져가지고 얘가 증가해갖고 뭐 여기에 이제 줄어들었던 체액량을 재흡수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나트륨량이 증가해야지 빵빵해져야 되는데. 혈압이 하강하면 알도스테론 얘가 얘였지? 그거 증가해. 그리고 그런 변화에서 여기서 체액들을 좀 쌓아놓고 소변 배출을 안 하는 거잖아. 콩팥의 압력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했어. 그럼 레닌 분비하면서 뭐 이 과정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안지오텐신 1의 형성이 증가한다. 형성이죠? 아까 제가 표시해놨죠, 형성이라고. 교감신경계 말단은 몰라, 지금 안 풀어서. 기억의 이유 뭐였냐? 사구체 여과액이 왜 감소해, 혈압이 하강하면? 올 게 없겠지, 혈압이 하강했으니까. 그치? 올 게 없는 거야, 그냥. 양이 적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혈압이 뭐였어? 여기 있잖아. 혈관을 밀어내는 저항이 적거나 양이 적어서 올 게 없거나 아니면은 저항이 너무 적어져서 이거를 잡아줘서 쏴줄 애가 없거나 혈압이 하강하면 지금 세뇨관으로 들어오는 사구체혈관 여기가 없는 거잖아. 사구체 모세혈관의 압력도 낮아. 압력이 낮다. 혈압이 낮아. 거기도 혈압이 낮아. 그러니까 올 게 없다고. 저항도 적고. 답이네. 분자의 크기가 커서 막을 통과할 수 없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는 이유는 아니야. 얘는 애초에 여과액이 아닌걸. 솔직히 답 나와서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세뇨관으로 사고체에서 세뇨관으로 밀려 들어가는 물의 양이 감소할수록 물의 양이 감소한 건 혈압이 낮아서 나오는 결과지. 그지? 감소한 이 결과지. 그지? 그게 요 영향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라고 볼 수가 없어. 그다음 카테코라면 뭔지 모르겠고 여과액이 증가할 때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나? 여과액이 엄청 줄어들었을 때 자꾸 재흡수해가지고 어떻게든 채워나가는 거 아니야? 채워나가서 혈압을 높여서 일정을 유지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기억의 이유는 아니겠네. 신경반사 안 읽었고. 야 이거 풀 수 있는 거 좀 있을까? 얘 좀 풀 수 있지 않냐? RAS? 얘가 아까 뭐 호르몬 체계였으니까 얘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호르몬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분 농도를 조절하려고 하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아이고 어디까지 갔어? RASS가 활성화가 되는 게 이 과정이잖아. 이러면 이제 짜 이거지. 짜서 부어 이거였잖아. 그럼 짜서 부어. 그래서 제흡수가 증가하고 소변 배설량 밖으로 안 뱉는 거고. 이 효소 억제제 이 효소가 아까 뭐 했냐? 그2 생성하는 애였잖아. 그치? 2로 변환하는 애인데 억제제는 그걸 억제하겠지. 그러겠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한다. 아까 효소 억제제가 이거 근육도 줄인다 그러지 않았냐? 이거 좁혀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여기, 효소가, 그러니까 효소가 이렇게 줄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봐도 효소가, 아까 뭔 짓을 좀 했거든? 효소가 뭔 짓을 했지? 여기 끝에 있네. 혈관 확장 물질을 분해해서 확장 안 하게 했잖아. 그거 봐. 줄인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줄여주는 앤데, 그걸 억제해버리면 수축이 억제되겠다. 이건 맞겠다. 그 다음에 레닌. 우리가 아까 레닌 얘기 하지 않았냐? 그리고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얘가 베타 차단제가 레닌의 양을 감소시키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안지오텐진 변환효소 억제제가 나오면 얘가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뭔가 억제를 하고 브라드키닌에 뭔가 이렇게 분해한다 그랬던 것 같거든? 근데 얘를 억제해버리면 분해가 안 되니까 있는 양을 증가시켰다기보다 있는 양이 그대로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얘가 얘를 감소시켜? 1을 2로 바꿔주는 애 아니야? 근데 이거 효소가 1을 2로 바꾸는데 얘를 억제한다고 해서 2가 변화할 수는 있는데 1이 감소할 수는 없지 않냐? 좀 혹시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더 버텨봤는데 뒤가 다행히 틀리네. 선생님 이렇게 현장에서 버텨요? 나 지금 현장 풀이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풀 수 있는 내용일 것 같다 하면 사실 인제 베타 차단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고민 아까 살짝 했는데, 그래도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이런 얘기 있으면 이거는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아까 근육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하서 보면 분해는 안 하니까 양을 증가는 안 시켜도 유지는 시키겠지. 근데 얘는 1에서 2를 갔는데 아까 방향이 안 맞아서 '아 이상하네.' 하고 저는 지웠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단 하나 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에는 신경반사, 신경반사가 있네. 이게 뭐 혈압 조절에 관여해. 아 그래? 얘도? 어떻게?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한, 위치 좀 잡아. 동맥벽이야. 압력 수용기가 이걸 감지해. 동맥벽에. 벽이면 여길 거예요. 동맥벽.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 그러면 뇌에서 혈관운동 중추, 중추신경계라고 하잖아. 중추신경계가 막 흥분해. 야 놀자 놀자.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흥분해. 요거네. 아 그래? 그러면 교감신경계 발달해서 카테코라민이 분비되는데, 이 신경진단 물질은 이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랑 결합을 해야 들어가겠지 몸 안에. 그래서 그 기관에 작용을 해. 어떻게 하냐면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켜. 아예 볼 것도 없어. 왜냐면 혈압이 떨어진 걸로 시작했잖아 지금. 혈압이 떨어졌으면 이렇게 해서 혈압 올려야지. 심장에 작용해서 심박수도 높이고 근육 수축력 쿵쿵 이거 자주 하라는 거지. 그리고 빨리 하라는 거고 많이 하라는 거고. 반면 혈압이 상승해. 그럼 역시 또 압력 수용기 똑같이 동맥벽이야. 그러면 그게 신달더라 신경 운동 중추가 억제돼. 오히려 이걸 안 하는구나.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홍보돼. 에이, 정반대 관계네. 그럼 이때는 아세틸콜린, 그러니까 카테코라민, 얘는 아세틸콜린. 그럼 얘 뭐 하겠냐? 보나마나 혈압 낮춘다는 얘기 하겠다. 그러네. 그럼 교감신경제랑 콩팥이 상호작용. 교감신경계가 이거 아니야? 얘? 여기. 혈압 낮출 때 높이는 방법인데, 아까 콩팥도 혈압 낮는 거 감지해가지고 높인다고 했으니까 쌍방으로 작용하는 거 맞을 거.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작용하면 더 혈압을 빨리 높일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이걸 시작시킬 수가 있구나. 더 고맙네. 콩팥의 감지를 하겠지만 감지 안 하고도 이 카테코라민 덕에 이 분비를 촉진시켜서 스타트를 다 잡아버리는 거고. 안지오텐신 2 여기 특이하신 분, 요분은 카테코라민 분비를 또 촉진하니까 얘가 얘를 촉진해가지고 교감신경을 좀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또 혈압 올리게 하겠네. 선지 5번. 얘는 교감신경계 발달에 분비를 촉진해서 올리라고 하겠죠. 카테코라민은. 선지 4번. 왜 해야 돼?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 사실. 1번 나와서.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사고체 요가약이 증가하겠지. 이게 카테코라민이 작용을 하면은 뭐 하는 거야? 야, 너 좀 더 받아 이렇게 되겠죠. 더 많이 받으라 그럴 거 아니야. 왜냐면 얘가 이걸 통해서 레닌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너 양이 너무 적어. 빨리 재흡수해줘. 그리고 너 이제 카테코라민 빨리 심장 이렇게 펌핑 잘 해줘.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러면 뭐 증가는 하겠는데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진 않겠죠. 증가하면 많이 있겠지. 많이 있으니까 뱉어내기도 쉽겠지. 네, 나 같으면 솔직히 이거 안 풀어. 1번에서 답 나왔으니까. 그럼 신경반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부교감 신경. 흥분을 통해 혈압 조절 기전이 작용하면 운동 중추가 흥분하면 안 돼. 부교감 신경은 가만히 계셔야 돼. 박출량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하강시키셔야지.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랑 결합하는 거고, 하강에 반응해서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은, 그치, 흥분해야 돼. 그러면은
막 저항 증가해서 혈압 높여야지. 저항 막 뭐 "너 못 나가!" 이러면 혈압이 빡! 아 동맥벽에 있는 압력 그거 봐 위치 나온다 그랬지? 이걸 뇌로 전달한다. 맞네. 1 번이 틀리네. 나머지 혹시 해 볼까?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그러니까 얘가 계속 활성화가 과하게 되면은 계속 아까 그 과정이 모두 다 진행돼서 나트륨을 계속 체액으로 흡수하게 되고 소변을 안 보고 이런 일이 생기겠지. 말초혈관 계속 좁아지고 압력이 너무 높고 말초혈관 재형성, 높은 압력이 이제 장기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면 죽어 진짜 심장 터져. 그러니까 말초혈관이 좁아지는 거래. 이게 고혈압이지 뭐. 이걸 치료하는 약제는 3 개가 있다는데 아까 대충 봐서 좀 이해는 된다. 고혈압에 의한 이것은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 그쵸? 계속 혈압이 높은 거.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모두 심장 근육 수축력에 영향을 준다. 고혈압을 치료하려면 어쨌든 그 심장을 쬐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 파축력을 감소시킬 것 같기도 하거든. 직관적으로는. 근데 보면 심장에서 카테코라민의 작용을 막으니까 아 그러네. 카테코라민의 작용을 막으면 여기서 봤듯이 레닌 분비 촉진시켜서 이런 일들을 안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쪼여 주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겠죠. 그래. 심장 부충을 감소시키겠다. 칼슘 차단제는 뭐 하면 근육에 칼슘이 유입되는 걸 막는데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니까 이거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네요. 됐지? 나머지도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혹시 찝찝하신 분들 여기 칼슘 차단제 한 번 더 있는데 수축을 억제하겠군 한 번 더 확인이 되죠? 됐습니까? 자 독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문학 또 한 번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